쉽다, 날카롭다. 그런데 심지어 재밌다. 예, 박시동의 경제 본색입니다. 요 직전까지 쭉 우리 제일 스픽스에서 인기가 좋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배붕기 선생님의 정치 본색 쭉 이어보고 계시죠? 예, 선생님께서 늘 보니까 가디건에 멋있게 또 이렇게 뭐 머플러도 하고 하셔서 오늘 제가 한번 따라하는 입장에서 셔츠를 안 메고 한번 나와 봤습니다. 조금 좀 어려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잘 어울리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찾아뵈니까요. 경제본색도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다가 또 뭐 운전하시다가 항상 틀어놓으시는 거 아시죠? 예. 지금 무슨 소리야? 처음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한 열흘 정도만 듣다 보면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경제 뉴스를 보시다가 귀가 뻥 눈이 딱 뜨이시면서 저런 얘기들 하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알차게 재미있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요, 알고 보니 라는 코너인데요. 예, 쉽게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깊은 내용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좀 깊이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장막 뒤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는 한 줄 기사였지만 알고 보니까 뒤에 더 큰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짚어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저희 항상 찾아와 주시는 귀한 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기사님. 네, 반갑습니다. 정태근 이사입니다. 한 주새 아주 더 잘생겨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머리 스타일이 확 바뀌셨네. 미용사분한테 이제 예, 머리 좀 짧게 자르라고 구박을 받고 잘랐어요.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번 주에 사실은 정 기사님하고 네. 무슨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금융가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 두 가지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거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일본이 기준금리를 이제 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미국 큰 형님들이 또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형님들이 금융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미국 형님들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정하는 날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 두 가지 금융 관련한 빅 이벤트 좀 상세하게 좀 짚어볼 구석이 너무 많고 너무 중요해서 이사님과 오늘 그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먼저 미국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네. 네. 미국은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네. 나올 건데 이건 뭐 제가 동결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동결 분위기가 99.99%가 그렇죠. 시장에서는 사실상 그러면 뭐 동결은 의심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11월 달뿐만 아니라 12월 달까지도 이제 동결 간다. 아이고. 이런 얘기가. 근데 지금 동결이면은 몇입니까? 동결이면 5.25에서 5.5%. 네. 이렇게 밴드를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예, 현재가 그러니까 상단이 5.5. 네, 상당히 5.5. 우리는 지금 3.5.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미국하고 역대 2%. 최대 2% 차이인데 네, 그죠. 일단은 동결 네, 예상이다. 거의 뭐 예상이라보다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시장에서는 뭐 네네. 방금 이사님 말씀처럼 99.9% 네네. 동결 전망하고 다른 전망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안 나옵니다. 예, 그럼 이제 포커스는 지금 동결이냐 아니냐가 헷갈릴 때도 항상 문제지만은 네네. 지난달에도 사실은 동결 예측이 많았는데 네, 그렇죠. 뭐 동결이니까 뭐 다 동결 그대로 사실 준비된 대로 네. 다음 스텝 밟으면 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동결인데 지난달에는 충격파가 심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결 끝나고 나서 뭐 성명서, 기자회견, 점도표 등등 동결을 둘러싼 그 뒷배경이 밝혀지면서 그죠. 영향을 많이 줬는데, 네네. 요번에도 그럼 이사님 동결은 쉽다면 그 앞뒤 맥락,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를 전망할 힌트, 이런 게 포커스가 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 명확하게 핵심 포인트는 나와 있다고 봐요. 파월이 네. 어떤 얘기를 할 건가.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전제를 깔게 되면은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네. 이 두 가지가 제거된 관건일 것 같아요. 아, 아마 파월 같은 경우는 기존 입장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이제 파월 뭐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데이터에 따라서 동결 아니면 인상할 수 있다. 그 얘기 계속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다른 내용들이 관철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시장에서 기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 예. 그러면 9월달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실망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또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럴 줄 알았다. 네네네. 이렇게만 반응이 나오게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는 불행중 거죠. 다행처럼. 예, 이미 예. 예상이 됐던 내용을 또 아하. 되풀이하는구나. 네. 이렇게 좀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지금 그러면 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 파월 네네. 의장이나 연준내 인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기조가 좀 잡히나요? 10월 17일 뭐 언론 기사를 참고해 보게 되면 예. 연준 내에서는 그 동결 분위기가 거의 뭐 우세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에 비둘기파 위원들 사이에서만 네.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제는 소위 말하는 매파 네. 인상주의자들 예. 이분들까지도 이제 동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파분들도 네네. 동결에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이후부터 저도 이제 10월 달은 동결이겠구나라고 예. 생각 좀 했었거든요. 네.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요분 같은 경우도 저기 이제 나오네요. 요분도 대표적인 로건 매파거든요. 달라스. 네네. 예. 요분도 대표적인 매파인데 네. 지금 이제 장기채 금리가 예. 그 표준금리가 10년물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계속해서 5% 부근에서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굳이 우리가 액세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이제 의사를 네. 취한 거죠. 그리고 이분뿐만 네. 아니라 네. 이분보다 더 이제 강한 매파. 더 센 분도 있습니까? 네. 월러 연준 이사라고 이분도 예. 있는데 이분도 네. 이제 방금 보신 델러스 총재 이분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장기채 금리가 어쨌든 높게 유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동결을 가더라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동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10월 17일 날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월 24일 날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건 미국 증시 마감 뉴스에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네. 그 빌 에커먼이라는 헤지펀드 회장이 있어요. 회장인데 에크먼 형님. 네네. 참 부러워요. 큰 손 중에 큰 손이죠. 네, 그렇죠. 여러분, 에크먼 정도 되시는 이름 정도는 알아두면은 어디 가서 조금 아는 척 하기가 좋습니다. 그쵸. 금리의 어떤 방향을 헤지펀드의 예측하는데 뭐 네. 왕, 네, 네, 그쵸. 채권의 큰 손. 예. 네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뭐라고 때문에 그랬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분이 이제 SNS를 통해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예. 이제 장기 채권 쇼 포지션 청산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저기 나오네요. 네, 요겁니다. 예. 청산하면서 돈을 얼마나 번지 아세요? 얼마 2억 불 벌었대. 2억 불. 2억 불이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2,600억이요. 아이고야. 근데 그거를 예. 8, 9, 13개월 만에 벌었어요. 3달 만에. 예.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자금이 큰 경우에는 네.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분들은 자금이 이분들 같은 경우 자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수익이 조금만 나도 이제 이 수익금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들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아.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지난 8월 달에 예. 이분이 지금 이제 고인플레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네. 10년물은 5% 가고 네. 30년물은 5.5%갈 것이다. 네. 그러면서 30년물에 쇼 포지션을 들어갔거든요. 그때 네. 야, 다른 사람들은 여기가 아마 심리적 저항선인 것 같아 라고 할 때 거기 아니거든. 나 5%거든. 5% 이상 가거든 하면서 세계 충격을 줬던 그분이군요. 그쵸. 네. 근데 그분이 그분 말대로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냐면 네. 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네. 7%가 되겠잖아요. 네. 큰형님의 큰형님이죠. 이분이 큰형님이면 조금 더 큰형님이라고 할까? 네. 근데 그분이 물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면 방금 이사님 말씀이 네네. 일단 크게 보면은 연준 내에서는 뭐 네네. 동결은 그쵸. 큰 흐름이고 심지어 세게 얘기했던 매파들도 네네. 뭐 발언 수위가 굉장히 낮다라고 그쵸.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왜 낮은 거야? 무슨 말을 한 거야? 이제 방금 헷갈릴 네네. 수가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네네. 기준금리 위로 이제 다른 금리, 채권 시장 금리들이 네네. 그 위로 갔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안 올린 10월 달에도 네네. 시장에서 금리가 왕창 올랐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연준 매파들이 야, 내가 올려서 결국 거두려고 하는 효과는 네네. 시중에서 금리를 네, 올리려고 이미 하는 나타나고 건데 있다. 네. 내가 흠칫도 안 했는데 시장에서 이미 많이 네네. 올랐어.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음. 그럼 나까지 굳이 낮을 네네. 필요가 없지. 그쵸. 요게 이제 매파 발언들의 핵심인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에크먼이라는 사람은 예전역의 금리 인상에 네네. 예측을 했었죠. 예측을 하고 네. 펀딩을 그쵸. 거기 몰빵했는데 포지션을 몰빵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시장에다 대고 나 여기 네. 앞으로 올라가는 포지션 잡았어. 네네. 그리고 5% 이상 올라갈 네네.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5% 터치했고 그쵸.
그런데 이제 더 올라갈 건가 봤더니 아닐 것 같다. 아닌 것 같아라고 네. 하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포지션을 네네. 싹 청산하면서 네. 2,700억 싹 먹고 빠져나왔다 이거죠. 어, 예. 2억 7천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하나의 신호처럼 보일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굳이 청산을 했을까요? 네, 이렇게 봐야 네. 되거든요. 네. 이 사람은 어쨌든 뭐 운용하는 한 거고 트레이딩 네. 하는 입장에서 네, 더 네. 수익이 날 것 같으면은 롱 포지션을 벌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연준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 분위기를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아니할 것 같네? 그럼 우리 목표 치고 왔네? 그러니까 청산해버리게 된 거죠. 예.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네. 10월 14일 이후에 3일 뒤에도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예. 10월 17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핌코, 뱅가드, 블랙록 네.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네.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장기 그러니까- 국채를 매수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아니라 롱 네. 포지션인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이제 베팅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반대로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베팅하는 쪽으로 자산운용사들 포지션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아하. 이게 다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동결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포지션을 청산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들이 이제 쉬는 게 아니라 반대 포지션을 들어가서 네. 또 다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을 네. 아하.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저희 네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초고수도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려고 오신 분들 계시니까 네네. 조금만 더 방금 이사님의 말씀을 쉽게 해설해 드리면 우리가 미국 금리를 왜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동네 조그만한 은행이라고 보면 네. 좀 자존심 상하지만 저기 엄청 큰 은행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미국인데 네네. 아니 거기서 이자를 왕창 준다 그러면은 네네. 우리는 이자를 같이 줘도 사실은 큰 은행으로 가죠. 네, 그쪽이 낫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 큰 은행인 미국이 어떤 금리를 택하느냐, 그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금리가 돌아다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직격탄을 맞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예의주시해 봤더니 미국 시장에서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네. 조금 완화하는 입장으로 그렇죠.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큰 손이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거기다가 배팅을 걸었던 사람이 네. 그걸 싹 빼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커먼 회장에 이어서 더 큰 회사들이, 더 크진 않지만 어쨌거나 굉장한 회사인 핀코, 네. 뱅가드, 블랙록 같은 운용사들은 아니야. 에커먼이 빼는 거 보니까 이제는 떨어질 것 같아. 그렇죠. 올라갈 거가 아니라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면서 채권을 사고 있더라. 그죠. 이 흐름으로 보면 어쨌거나 동결 이 분위기다. 동결 분위기는 확실하고 시장은 조금만 더 나아가서 네. 이제 뭐 곧이라는 게 여러분 내일 모레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조만간. 예, 조만간에 네네. 어쨌거나 이게 꼭지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받으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성 정도는 확실하게 네네. 예측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공교롭게도 이제 10년물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4.9%에서 이제 벽이 되고 네. 있더라고요. 물론 뭐 한 달 보고 그 섣부르게 판단하는 게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뉴스들을 참고해서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은 네. 아 이래서 5% 돌파가 안 되고 있구나 네. 라고 추론은 가능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거,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걸로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도 또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심리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네.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있는 그 뚜껑들이 캡들이 여러 번 깨졌는데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그 미국 국채 10년 만기짜리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예전역에는 훨씬 더 낮았지만 네. 현재는 이제 야 5를 뚫었어라고 해서 충격을 한번 받았었는데 네네. 한 번 뚫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이제 네네. 4.9 단위에서 더 못 네. 올라가고 있더라. 아 확실하게 그건 못 뚫겠구나라는 저지선도 좀 보인다. 그죠. 아,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JP모건 이제 다이먼 회장이 네. 7%까지 고집을 할까 아니면 이분도 청산했을까 근데 그게 되게 궁금해요. 여기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제 그 큰 돈으로 움직이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나 그쵸. 아까 얘기한 그 무슨 뭐 블랙록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야 우리는 5%갈 거야라고 네네. 해서 그쪽에다가 왕창
포지션을 딱 잡았다 네, 그러면 그쵸.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나도 거기 따라가야지. 야,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산다는데 또는 다 그거 판다는데 흐름이 가겠지. 네. 이 사람들은 뭐 돈 벌기 너무 쉽네. 자기가 이쪽으로 한다고 그래놓고 그쪽으로 왕창 사놓고 저쪽으로 한다고 그래놓고 네네. 저쪽 포지션 왕창 사놓고 네. 그걸 떠벌리기만 하면 되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게요. 세상에 큰 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시장이 이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고 그쪽에다가 왕창 몰빵을 했는데 반대쪽에서 네. 너 그쪽으로 갔어? 나는 반대쪽으로 예상하거든. 네. 나는 너의 반대 포지션에서 너한테 손해를 주고 나는 반대 이득을 볼 거야라고 해서 네. 반대 매매도 엄청 반대 포지션도 엄청 강한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한 번 배팅 잘못하면요 공격받습니다. 그러면 가진 돈 호랑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날리는 거죠. 공개적으로 내가 이 정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시장 이쪽으로 갈 겁니다라는 네. 선언은 도박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에크먼은 도박에 성공한 거고 성공한 거죠. 내가 5% 간다고 했잖아. 네, 라고 네. 근데 진짜로 야 에크먼이 그쪽으로도 배팅을 했대 라고 하면 네. 웃긴다. 우리는 반대로 가자 라고가 아니고 그럴 네. 것 같아 라고 해서 시장이 다 그쪽으로 쏠렸고 같이 갔죠. 쏠리는 것 중에 이제 자기는 뺐는데 네. 문제는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 다이먼 회장은 난 7 간다 라고 해서 지금 네. 금리 7%에 사실은 네. 어느 정도 포션이 있다고 있을 추측이 거죠. 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음. 7 계속 갈 거라고 이제 시중의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걸 네네. 하가면서 포지션을 가져갈 건지 네. 이쯤에서 털 건지가 그게 귀추가 그죠. 주목된다는 저 말씀이시죠. 되게 궁금해요. 네. 홀딩인지 셀인지 되게 궁금하죠. 사실은 선수들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왕 중에 왕이 배팅을 걸었는데 여기서 시장을 꺾으면서 그분도 손해를 볼 건지 네. 아니면 갈 건지. 갈 건지 네. 이런 건 선수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여러분도 그래요. 한번 재밌게 관전해 보십시오. 끝까지 버티면 이기는 건지 고집 부리다가 선수도 원숭이도 남에 떨어지는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네. 그런 흐름은 이제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됐는데 네네. 반대쪽에서 아까 그러면 네네. 에크먼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다이먼처럼 네네.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뭔가 좀 금리를 불안하게 할 요소들은 없을까요? 지금은 요인이 이제 최근에 국채 발행 이슈가 예.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이제 4.9%가 한 이유가 딱 네.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고 네. 그리고 중동 이스라엘 네, 사태 같은 전쟁이 좀 경우는 불안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쟁 때문에 네네. 야 이거 불안해서 잡히겠어? 이런 어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확전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 음. 개인적인 판단에는. 왜냐하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과거와는 양상이 달라요. 무슨 네. 얘기냐면은 이제 1973년도 중동 전쟁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때 당시 같은 경우 이제 아랍권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한 곳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동 전쟁 해가지고 그때 유가가 고유가가 이렇게 했었는데 네. 중댕 전쟁이요? 중동 전쟁 네네네. 네.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 예전 중동 전쟁처럼 네네. 아랍 대 이스라엘의 일대 다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네. 양상이 좀 다를 수 있다. 지금은 국지전, 예. 내전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확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크게 그게 저는 그렇게 없다라고 봐요. 걱정할 상황은 네네. 아니다. 네. 아,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도 한 발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마스 같은 경우 순위파거든요. 네. 지금 사우디가 순위파잖아요. 네. 그런데 사우디 빈살만 말고 왕자가 이례적으로 하마스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그렇습니까? 이거 이례적인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빈살만은 그래도 좀 지지하는 척했는데 그죠. 그 밑에 다른 왕자는 또 다른 네. 의견도 낸다. 양다리 외교로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어. 그리고 그 누구죠? 그 카타르의 유해인가요? 돈 많은 빈살만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하여튼 그분도 이제 그쪽 사람들 그 사람도 이제 하마스를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헤즈볼라하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북쪽으로. 네. 그러면은 걔네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영향이 커지는 게 달가울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헤즈볼라도 시아파예요. 네. 그럼 시아파의 맹주 누구냐? 이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란도 스피커를 계속 내는 거죠. 스피커를 내지만은 이란 같은 경우도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을 옆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말 예상 못한 상황에서 참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안다라면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확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네. 일단 첫 번째 근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게 그러니까 그 중동의 어떤 그 양상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 중동 전쟁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대리전 양상이에요. 예를 네. 들게 되면은
그 예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군 후티 반군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후티 반군은 현재 시아파인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 같은 경우에 사우디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이제 남예멘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도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스라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대리전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란이 계속해서 스피커를 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참전하기보다는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군 쪽으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후티 반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을 뭐 드론 공격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중동의 어떤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대리전을 받겠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린 이 근거로 보게 된다라면은 확전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 정치, 시사, 뭐 외교 안보를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어떤 중동발 리스크, 중동발 불안이 네네. 금융시장에 영향을 줘서 방금 우리가 쭉 흐름으로 봤을 때는 동결 흐름이 네네. 로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근거들이 오히려 시장에 음. 많다라고 일단은 대세적인 흐름을 잡아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혹시나 몰라서 네. 반대쪽 의견으로는 뭐 없습니까? 라고 할 음. 때 중동 얘기라든지 미국 국채 발행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오히려 어쩌면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인데, 국채 발행 물량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님 말씀도 그게 크게 네. 부담이 될 것 같진 않고, 이미 했어요. 이미 예. 했는데 예상보다 그게 물량이 많지 않구나라고 예. 끝이 나버려서 5% 돌파가 안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요소를 봤을 때도 뭐 쉽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확정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불안까지, 그래서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줄 네네.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을 네네. 일단 주신 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사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뭐 전쟁이나 시사, 뭐 정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경제를 쭉 보시는 전문가분들이 사회 문제나 뭐 일반 소비 생활 패턴이나 이런 정치 외교, 국제 분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박하시잖아요. 그냥 툭 던져도.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실 경제 문제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경제거든요. 여러분들도 네. 정치 분석도 보시고 경제 분석도 보시면 이게 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가 네네. 오시기 때문에 풍부해지실 겁니다, 아마. 예.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예측을 해본다면, 네네.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그렇게 결론이 났을 때 네네. 한국은행의 고민이라든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국은 들어서. 이제 완전 고민을 덜 수가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고금리 장기화되는 흐름이 지속이 되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고민은 그동안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한국은행이 동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매파적 동결.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실적으로 액션은 하기 쉽지 않지만은 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주게 되면서 네. 시장에서 섣부른 어떤 포지션 판단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네. 그런 것들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예상한 대로 미국이 동결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통화 정책을 하는데 여유가 생기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들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숨통이 트였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 이제 시장 금리가 좀 다운이 되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경기에 어찌 보면 조금은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네.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네. 어쨌건 한국은행은 사실은 올리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미국 따라서 미국이 만약에 우리보다 지금 네네. 현재 2% 차인데 계속 올라가면은 이거 정말 안 따라가면 큰일 나니까 고민이 많았고, 그렇죠. 올리자니 가계부채니 뭐 시작해가지고 큰일 나는 상황이라 그죠. 이도 저도 눈치를 보면서 상당히 샌드위치 네. 위치에서 고민했는데, 네. 이사님 말씀은 미국이 확실하게 동결 기조로 가준다면 큰 네네. 고민 더는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나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한 발 빠른 뉴스로 오늘 금리 예측을 해봤고, 네네. 이제 일본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일본은 여러분 평소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집중을 하거나 다룰 상황은 아닌데 네. 요새는 세계 금융시장이 하도 민감하게 연결돼 있고, 그 민감한 요소 중에 어떤 게 하나 툭 튀어가지고 미국이나 국제금융을 건드리게 되면 바로 우리도 영향을 네. 받으니까 그렇죠. 평상시와 다르게 조금 더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일본 금융정책결정회의 어제 있었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네, 일단은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동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선인 1% 초과를 이제 용인을 하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0.5에서 1% 상향 조정을 했었고, 네. 근데 딱 1%까지다 시장이 신호 줬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부분은 딱 이건 거죠. 1% 상향, 1% 유지는 했지만은
이게 초과되는 것도 우리는 일정 부분 용인을 하겠다. 네.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기로 결정을 했다. 네. 이게 뭐 가장 큰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네.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제 2분기 일본의 GDP라든지 수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네. 일본의 GDP가 과연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4.8%가 나왔어요. 아이고, 네. 동기예요? 네네. 네. 아이고, 저도 지금 진짜요? 네. 예.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의 어떤 경기 지표를 봤을 때 4.8%, 그러니까 미국이 4.9%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4.8%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것도 이례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네. 결국에는 이제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수출, 관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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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도 전분기 비교긴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3.1%가 증가. 네. 근데 보통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지 뭐 QOQ를 가지고 전분기 대비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본의 수출 경기가 상당히 네. 좋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만 우리나라에 계신 분도 많이 일본 많이 가셨겠지만 상반기에만 이제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수술도 좋고 대외 쪽의 수출도 괜찮고 네. 이제 내부로 봤을 때는 또 관광도 좋으니까 내부 일본 내부의 경기도 상당히 지금 이제 좋은 현상을 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N이 고로 가든 저로 가든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어차피 달러 대비해서는 원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약세죠. 뭐 약세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원엔 환율이라는 거죠. 네. 근데 원엔 환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 원화 강세 쪽으로 엔화 대비 원화 강세 쪽으로 하다 보니까 네. 환율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 올 관광객이 네.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 그러니까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자동차 이런 네. 것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우리 걸 살 수 있지만은 환율 비슷한 뭐 가성비라면은 환율적인 측면 때문에 일본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가격 경쟁력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를 제가 또 쉽게 통역을 해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준금리 딱 그러면 3.5, 3.25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레인지로 되어 있어요. 5.25에서 5.5 이렇게 하단과 상단이 이렇게 레인지로 되어 있죠. 근데 일본은 단기, 장기 뭐 이런 네.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네. 단기는 마이너스 0.1로 동결이 됐다는 네네. 거네요. 그 전에 쭉 하던 걸로요. 여러분 마이너스 금리라니까 일본은 단기가 마이너스 금리. 그럼 뭔지 아세요? 예, 은행에 돈 맡기면 내가 돈을 더 그쵸. 내야 되는 네네. 상황이에요.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장기 10년짜리는 지금 보니까 원래는 장기 10년짜리도 사실은 그 제로금리 수준인데 그 채권금 실제로 시장에서 올라가면은 야 거기까지는 내가 좀 용서 못해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걸 두드려 막기 위해서 정부가 채권을 막 사버려요. 그래서 그걸 채권율 그 커브 곡선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걸 YCC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YCC 목표를 0.5에서 1로 사실상 높여놨었거든요. 근데 그쵸. 그게 다시 1.25나 어디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시중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은 목표를 바꾼 건 아닌데 옛날에는 1%에 근접하면은 네. 장기물이 1%에 근접하면은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채권을 막 사버렸거든요. 1이 네, 안 그렇죠. 넘도록. 네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넘는 것을 용인한다라는 네네. 말로 바꿨다는 거죠. 네네. 용인한다. 용인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용인한다가 들어갔다는 용인한다. 옛날에는 1%가 딱 목표다. 그러니까 1을 절대 안 넘기게 개입할 거야라고 했는데 1선에서 내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용인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놓고 시장에서 네네. 뭐야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 안 올라간다는 거라고 해서 네. 사실은 대단히 좀 개입이 좀 앞으로 좀 그러니까 한도가 높아지는 건가 했는데 네네. 그건 아니네라고 이제 실망하는 게 좀 많았다는 거죠. 네, 뭐 생각보다 별로네. 네, 생각보다 네. 그게 뭐야 용인이 뭐. 좀 하나만 더 화끈하게 하지.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용인의 범위는 뭔데? 어디까지가 용인인데 이러면서 네, 실망을 그쵸. 많이 했다라는 건데 그 배경이 뭐냐? 음. 라고 했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은 생각보다 일본의 경제 네네. 성장률이 견고하더라. 와, 그러니까 저 놀랐어요. 와, 근데 지금 댓글에서도 나오지만 마음 하나님이 일본에 추월당한 대한민국이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거 우리는 뭐 단순히 추월 당한 게 아니라 지금 발끝도 못 따라가겠어요. 이 정도면은 이미 완전히 멀리 추월. 이미 가버렸어요. 완전히 멀리. 가버렸네요. 못 따라잡아 지금은. 예. 네. 일본 성장률이 이렇게나 높은데 우리는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 예, 그런 상황이고 소비자 물가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네. 소비자 물가도 이제 예.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 네. 올해 회계연도 같은 경우도 2.5에서 2.8. 아유, 일본이 네. 여러분 항상 저성장 저물가여가지고 네, 늘 그쵸. 고민이 많았는데, 야, 물가 전망치가 와, 저렇게 2짜리를 찍은 것도 저도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러게 아마 최근에 주식 예. 하시거나 경제를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저런 수출 처음 보실 거예요. 예. 처음 근데 보시고. 10월 전망치는 네네. 또 2.8까지 나왔고, 기존 그렇죠. 전망치보다 0.3을 올렸고, 네네. 야, 중요한 건 내년 전망치인데, 네. 아이고, 내년 전망치도 기존에 음. 1.9로 전망했다가, 네, 그렇죠. 내년에도 이제 드디어 2점대로. 음. 와. 어쨌거나 경제적으로 일본이 돈이 돌고, 좀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지금 측면으로 지금 네, 전망이 살아나고 있다는 올라가고 거죠. 있다. 이렇게 네. 일단은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저거를 단순히 일본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수출을 볼 때 또 뭘 보셔야 되냐면은 네. 저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구매하는 어떤 그 구매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는 거지만은 네. 이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아파트를 예를 들게 되면은 내가 아파트 가지고 5억에 샀는데 이게 6억으로 올라가고 7억 올라가겠잖아요. 네. 그럼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어떻게 뭐가 생기냐면은 소비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는 뭐 자산이 5억, 이거를 뭐 급여를 하면 예를 들게 되면은 그전에 한 400을 벌었다면은 이후에 한 600을 벌게 된다. 네. 그러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고 구매를 하더라도 싼 거보다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소비를 하게 된다. 네. 그럼 소비를 하게 되면 물건을 많이 사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럼 기업들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법인세 수입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선수한 것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결국에는 일본이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걸 통해서 장기 침체 탈출 보관이 네.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엔저를 쉽게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엔저를 쉽게 포기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 이렇게도 우리가 올린다고 신호를 줘야 되는 것들은 네. 내부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일본에 투자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앵커님이 상당히 그 예를 잘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은행이라 예를 들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축은행 이렇게 저는 비교를 하는데 네네. 똑같이 5%를 준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축은행보다는 시중은행 쪽으로 저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네. 그것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통화 가치가 높긴 하지만 미국 대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장기 금리를 상승을 억제를 하게 되면은 이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고금리 달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최소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번에 1%가 초과되더라도 우리 용인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경기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일본 쪽으로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경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일본의 총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요 말씀도 제가 또 통역을 해드리면 우리는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아이 큰일이네. 미국도 물가가 안 잡힌다 그러면 큰일이네라고 하는데 네네. 일본은 워낙에 저성장의 저물가이기 때문에 경제가 다 죽네, 잃어버린 30년이네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경제에 활력이 돈다라는 좋은 뜻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야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경제도 올라가고 이거 뭐야 경제 도는 거 아니야? 피가 좀 돈다 이렇게 그죠. 해서 좋은 신호로 오히려 봐야 된다 이렇게 이사님께서 해석을 네네. 해주신 거고 그 배경에는 역시 엔저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엔저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엔저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금리를 내버려 두면 네네. 결국에는 달러 자금을 통해서 외화 유출이 되고 미국으로 큰형님 댁으로 가게 되니까 네네. 그거는 또 막아야 되는 선에서 혹시 이번에는 일본이 금리 YCC를 올리지 않을까 요걸 걱정했거든요 세계적으로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본 자금도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다든지 달러 자금이 막히면 미국 관련해서도
들어오는 자금 흐름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지 않나? 그래서 또 금리 영향을 주지 않나? 요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때문에 일본이 궁금했었는데 결국엔 큰 변화는 일으키지 않았다는 선에서 네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보면 되고 어쨌거나 우리는 멈춰 있는데 일본은 두 발로 세 발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더라라는 좀 씁쓸한 상황까지도 말씀을 주셨네요. 경쟁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씁쓸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일본의 금리 소식과 내일 또 모레 새벽에 있을 네네. 미국의 대 이벤트, 규칙화 종목되는 FOMC 전망까지 오늘 정의선님과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내용이 어렸을까 좀 걱정되네요. 네, 아니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따라오십니다. 우리 따라오시죠, 여러분? 예, 우리 수준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경제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코너가 되겠습니다. 경제뉴스 여러분 멀게만 느끼지 마시고요. 내 삶에 직접 연관이 돼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해 드리는 코너가 되겠죠. 첫 번째 오늘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카카오를 아주 탈탈 털어봤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거 이럴 수가 있네. 매일매일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악재가 쏟아집니다. 오늘은 또 무슨 소식일까요? 바람잘 날 없는 카카오 그룹. 오늘은 이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무려 회계 조작 의혹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회계 조작이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얘기를 했었죠.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 택시라든지 대리할 때 그 카카오 T 있죠, T. 그거를 또 운영하는 회사고 한데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가 돼서 감독원이 7월부터 회계 감리에 이미 착수해 있다라는 소식인데 가맹택시 사업 관련해 가지고 문제다라는 건데요. 뭐냐? 그러니까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택시 관련해서 이제 KM 솔루션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겁니다. 야, 너 우리 카카오티에 가맹하고 싶어? 그러면 들어와야지 라고 하면서 매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 있지? 그거 20%가 수수료다잉.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가맹료야, 뭐 수수료야,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통해서 잡힌 그 매출 있지? 그 20%는 가맹료 이렇게 딱 띄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20%를 딱 띄워놓고 나중에 그 가맹 맺은 사업자한테는 우리가 차량 운행 데이터도 제공하고 광고 마케팅도 같이 한다라는 조건으로 운임의 16에서 17%를 제휴 비용으로 다시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20%를 가맹료 비슷하게 이제 가맹금으로 띄고 또 이번에는 제휴 비용으로 16에서 17%를 다시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3, 4% 먹었다는 거죠? 대충 쉽게 생각하면은요. 3, 4%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바로 이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그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통해서 3, 4% 그러니까 좀 100원이라고 치면은 3원에서 3, 4%니까요. 3원에서 4원을 벌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을 20원을 벌었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16, 17원을 지출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차이야? 여러분 더하기 빼기 하고 남는 건 똑같죠. 그런데요, 매출이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매출이 내가 번 돈이 3, 4원이 아니고요 20원을 번 것처럼 돼 있잖아요. 매출이 많이 잡히죠. 매출이 많이 잡히면요, 아니 회사가 엄청 커 보이잖아요.
상장하거나 외부에 심사받거나 자금 주시받거나 할 때 회사가 엄청 크다. 너네 매출 얼마야? 라고 할 때 매출이 3원인 회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매출이 20원인 회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자, 그런 의미의 회계 조작이 일어났다. 라고 지금 감독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즉,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두 개의 계약으로 나눠서 매출을 부풀리게 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중계약의 다름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의혹이 되겠습니다. 상장을 앞둔 전형적인 매출 부풀리기 분식회계 수법 아니야 이거? 라는 게 이제 조사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안 그래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일 카카오를 통해서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야, 끝없는 이 악재의 연속 어디까지 갈지가 귀추가 주목되는 중인데 이 의혹의 보도됨과 동시에 사실은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우리금융을 통해서 지분 투자 협상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악재가 튀고 나니까요 우리금융에서 야, 나 너희들하고 지분 투자하기로 한 거 협상 보류할게 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니 네가 감독원에서 감리 받아가지고 응? 뭐 어떤 징계를 받을지 알아. 그리고 회계장부를 다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까봤더니 아 뭐가 숨어있을지 알아. 아이고 이거 이런 식으로는 딜 못해 라고 현재 판단이 됐다는 얘기죠. 즉 상장을 앞두고 악재가 터졌고 지분투자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게 됐다. 큰일 났다 이런 소식인데요. 개별적인 기업의 회계 분식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또는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싱의 매출 조작이라든지 부풀리기가 일어났다라는 측면에서 또 한 번 K금융 또 이 정말 우리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보여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고요. 도대체 카카오의 내부 통제, 준법 경영은 어디로 갔는지 또 한 번 시장에서 강하게 비판을 받게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배터리가 뭡니까? 배터리 아니면 배터리죠. 예, 배터리 공급망 불안이 우려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일전에 제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 중국이 흑연을 수출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흑연이 배터리의 원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공급망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니 우리 정부가 중국 다롄시에서 31일에 걸쳐서 일어났던 한중일 3국 경제협력 협의체 황해 경제기술 교류회가 있었나 봐요. 여기에서 한중 산업 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걱정이 큽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라는 소식인데 우리 측은 우리가 중국에 배터리 공장까지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사정을 좀 잘 살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상호 이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러면 왜 흑연 통제에 들어갔느냐?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요. 예전역에 미국이 반도체 등등등으로 AI 반도체라든지 해서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이 일종의 우리도 카드가 있어 라는 1차 수출 통제 원자재 관련해서는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인가요? 미국이 고사양 AI 반도체 말고 아주 낮은 사양의 AI 반도체도 중국에 수출하지 마. 그리고 중국에서 보니까 저 중국이 어떻게 반도체를 계속 쓰고 있지 해서 봤더니 중국에 본사가 있는데 지점은 해외에 있다든지 하는 데에서 우회적으로 이상하게 수입을 잘 하고 있더라라는 걸 보고 그런 것도 다 금지시켰죠. 지점 수입 같은 것도 다 금지시키니까 중국이 열이 받아서 아이고 나도 그러면 한 방이 있어 라고 흑연 통제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배터리 공급망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흑연의 90%가 중국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새우등 터지는 우리가 그 유탄을 맞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공급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호 이익을 위해서 안정적 공급망을 유지합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중국 이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듣죠. 왜냐? 야, 너 반도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 어? 우리가 얘기했잖아. 상호 이익, 공급망 안정. 그때 또 한국 뭐라고 그랬어? 미국 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얘기 안 들었잖아. 근데 뭐라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공급망 뭐 상호 이익이 어쩌고 안정성이 어쩌고. 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교가 아까 우리 정 이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지정학적인 얘기도 경제로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지정학의 문제가 결국 경제로 꼬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 지정학적으로 외교를 잘 지혜롭게 했었어야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바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미중 사이에 껴가지고 반도체 때리기에 우리가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힘든 포지션을 스스로 자초했더니 흑연 관련해서 우리가 중간에 껴서 스스로 또 이런 고초를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주 정말 씁쓸한 소식. 정말로 이 지정학적 문제, 외교적인 문제에 정부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경제도 좀 먹구름이 개인다라는 소식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다음 소식 보실게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무려 PF 관련해서 360억의 보증사고를 냈다라는 건데요. 뭐 크다고 보면 크고 작다고 보면 작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PF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미 다시 한번 정정드릴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PF 관련 사고가 있었고요. 그에 이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HF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PF 사고가 났다라는 얘기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PF 노출 잔액이요 130조입니다. 130조, 뭐 133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뇌관이죠. 그래서 혹시 PF 어디가 터지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뭡니까? 원희룡 장관이 추석 전에 내놓은 게 뭐냐면, 야,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확대해 줄게라고 했어요. 시중에서 돈이 없거나 뭐 PF가 잘못돼 가지고 사고가 뻥뻥 터지지 않게 내가 보증해 줄게 라고 해서 보증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냈는데 알고 봤더니 보증사고가 벌어졌더라. 그러면요, 보증을 확대해 줘봤자 그게 결국 더 큰 부실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고가 나는 거는 지방으로 보여지고 금액은 약 360억 정도인데 건설사를 보증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공사가 현재 기한이익 상실에 빠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시공사로 교체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별거 아닌 뉴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PF 관련해서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고요. 여기서 아주 작은 성냥불씨라도 잘못 켜지면 큰 불이 될 수 있고 그 불을 어떻게 관리하고 끄느냐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드디어 정부 또는 정부공사가 보증한 PF에도 사실은 사고가 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겁니다. 다음 소식 보실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약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어제 너무나 많이 증시가 안 좋았죠. 그래서 증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어느 선이야? 라고 헷갈리실까봐 잠깐만 짚어드린다면 어저께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올해 벌어들였던 모든 수익을 반납하고 1월 초 수준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소식인데요. 특히 2차 전지주의 급락이 어제는 좀 증시를 큰 폭으로 주저앉히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어제는 사흘 만에 2300선을 내줬고 무려 32.56포인트가 떨어지면서 2277.99로 마쳤어요. 2277. 예. 공포스러운 어제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대형주들이 많이 떨어졌고 해서 오른 주식이 없을 정도로 특히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뭐 할 거 없이 어제 뭐 다 좋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할지 또 내일 있을 FOMC를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이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지에 따라서
정말로 이 지지선이 지탱이 돼야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뚫린다면 자칫하면 속절없는 폭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안 좋은 전망까지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증시의 향배 굉장히 조심스럽다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9월 들어서 생산 소비 투자가 그래도 트리플 증가했다. 라는 소식을 잠깐 전해드립니다.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야 낫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에 생산 소비 투자 세계가 한꺼번에 그래도 증가했더라라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생산도 나름대로는 회복세를 나름대로는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반도체도 그래도 생산의 회복이 2달 연속으로 이어진 거는 그래도 무려 14년 만이다. 뭐 그렇습니다. 워낙에 그전에 안 좋았으니까 조금만 좋아도 기저효과라고 좋아집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좀 좋게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9월달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1% 증가를 했습니다. 전달보다는요. 그리고 특히 이제 관공업 관련해서도 좋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산, 소비, 투자 전부 다 그래도 전달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나오고는 있는데 반박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라도 활용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나름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께 제가 경각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조만간 큰 문제가 될지도 몰라서 미리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금융권에 최근 5년간 통계를 봤더니 여러분 불안전 판매 금액이 무려 6조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전 판매 피해자분이요 3만 명.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3만 명이라는 얘기인데 불안전 판매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금융권에 가서 어떤 상품을 살 때 그냥 나 이거 주세요 하고 하면 그냥 우리 슈퍼에서 사듯이 샀다. 나 그리고 사고 왔는데 이거 잘못 사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은 어떤 소비자입니까?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있습니까?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거 손실 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이런 투자 성향, 이런 투자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성향과 자격이 되십니까? 등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고 그 위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격이 될 때만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뭐 각종 금융회사들이 팔기 급급해갖고 대충 건너뛰고 산 상품들 그런 판매 과정을 우리가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이게 손실이 나거나 문제가 됐을 때 그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분쟁이 되기도 하고요. 엄청난 손실을 소비자들이 입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판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무려 판매액이 6조가 넘었고요. 피해자가 3만 명이라는 엄청난 통계가 나왔다는 건데요. 은행권으로 볼게요. 은행권으로 보니까 은행권 관련해서는 피해 금액이 3조 6,270억 정도고요. 피해자가 19,000명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사실은 피해 금액으로 치면은 절반 정도가 은행, 피해자는 약 3분의 2가 은행권에서 많이 나오네요. 반성해야 됩니다. 은행은 안정성이 생명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증권 관련해서도 불안전 판매가 2조 4천억 정도고요. 피해자가 5,000명 정도 나왔고요. 보험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62억이고 가입 건수가 약 8,300건 정도라고 잡혀 있는데요. 주로 큰 피해가 어디서 났나 봤더니 상품적으로 보면은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아무래도 공모펀드와는 다르게 소규모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불완전하거나 위험 체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증시가 불안하고 세계 금융이 불안한 상황에서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서요, 불완전 판매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시겠죠?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하셔야지 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국면이죠. 무조건 고수익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휘둘려서 불완전 판매 희생양이 되시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스스로가 철저하게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예, 내부 통제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경제본색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후에는 오늘 유발 있습니까? 오늘은 유발이 없네요. 없어도 저녁에 또 스픽스가 다양하게 뭐 재밌는 코너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점심, 저녁, 오후까지 늘 대한민국 최고의 채널 스픽스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주 알토론같이 재미있는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는 가시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